예, 안녕하세요. 저는 도산 아카데미 원장 김철기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도산 선생의 정직과 통합이라는 어떤 살아오신 생애와 그 정신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세 강의를 세 개로 나눠서 할 계획인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어, 도산 선생의 어떤 탄생부터 3.1운동까지의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3.1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도산 선생의 어떤 역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이후로 다시 통합운동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순국하실 때까지 이야기와, 그리고 도산 선생님이 가족 이야기, 이런 것을 그 세 번째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는 현재 두산 아카데미 원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교육부의 산하기관인 교육학술정보 원장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청와대에서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일한 적도 있고요. 또 지금은 카카오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으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뭐 간단히 제 소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저희 도산 아카데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강의를 시작할게요. 도산 아카데미는 저희 민족의 스승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것들을 좀 많이 보급하고자 만들어진 단체고요. 처음에는 흥사단 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한 35년 정도 됐는데, 현재로는 사단법인이 좀 완전히 분리가 돼서 독립적인 사단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크게 정직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도산 선생의 어떤 도산 정신의 키워드, 이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 이것들을 어떻게 계승 발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많이 보급하고 설명하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국부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죠? 국부. 국부하면 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런 게 먼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뭐 국가의 어떤 부, 이것도 국부죠. 근데 그거 말고 보통 한 나라를 보면 그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들 국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 세계의 국부 유명한 분들이 계시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뭐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실 겁니다. 터키의 무스타프 케말, 그다음에 베트남엔 호치민, 미얀마에는 아웅산. 이 아웅산 이 국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웅산 수치의 아버님이시죠.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이광요라고 옛날에 불렀던 리관유, 뭐 이런 분들 있죠. 미국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국부는 지금 조지 워싱턴이 떠오르시나요? 근데 미국은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들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국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대표적인 게 보니까 13개 주의 대표 42인이 모여서 미국의 독립선언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대요. 지금 보시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1826년 이래 미국 국회의사당 로툰다 홀의 벽면에 이 그림이 걸려 있답니다.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2달러짜리 지폐에도 계속 쓰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느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어떤 그룹을 국부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부는 하면 아마 제일 먼저 김구, 이승만, 아마 이런 분들이 떠오를 겁니다. 뭐 사실은 이 두 분이 우리나라 건국 시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분들이라서 뭐 이런 건데, 이제 1945년 해방 이후 48년 건국 때까지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적십자 운동을 창시하신 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벌써 역사 편찬 사업을 진행하신 분. 그 당시 독립전쟁에 대비해서 비행학교를 만드신 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가보면 그곳 시민이 존경하는 세 사람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그리고 또 한 분 이분.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그분의 날, 그분의 거리, 그분의 우체국, 그분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인터체인지가 있답니다. 그분. 또 그분의 아드님은요, 1935년 미국 할리우드의 그 배우로 데뷔를 한 최초의 한국 배우로서 2000편의 영화에 출연을 했고, 따님은 미 해군 최초 여성 포격술 장교이며 LA 카운티가 심지어는 그녀의 날을 선포 2015년에 하기까지 했다는 그 따님의 아버님. 이제 대충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시죠? 신사동에서 청담동까지를 기념하는 도로의 이름. 그분의 도로죠. 그분의 공원. 결국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가장 중심에 계신 분. 지금 말씀드린 걸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1919년 8월 달에 대한적십자회가 설립돼 있는데 이때 이 일을 하셨던 중심이 되신 분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료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역사 사료집을 편찬하셨고,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동상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시청에 있는 도산 선생을 방문했던 분들이 찍은 기념사진이죠. 그리고 도산 선생의 탄신일 11월 9일을 도산 안창호의 날로 캘리포니아 주가 결의를 했던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1920년에 미국 윌리우스의 한인 비행학교를 설립하셨다는 사진입니다. 도산 공원 지금 사진이고, 그 공원 안에 있는 도산 안창호 기념관 사진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서대문에 새로 만든, 올해 새로 문을 연 그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입니다. 100주년 기념관을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어떤 한 영상이 임시정부를 이제 소개하는데, 그분은 김구 선생도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도 아니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왜 안창호 선생을 임시정부를 우리가 만든 임시정부 기념관에 첫 번째 얼굴로 이렇게 지금 쓰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번 강의,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안창호 선생이 젊었을 때부터 제일 왼쪽에 삿갓 쓴 사진이, 삿갓이 아니라 갓이라고 해야 되나요? 갓 쓴 사진이 제일 젊었을 때 사진이신데, 그때부터 이제 쭉 그 사진들인데, 안창호 선생님의 어떤 그 기록입니다. 1878년에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이제 오늘 제가 쭉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안창호 선생에 대한 그 소개했던 그 방송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도입 부분 하나를 지금으로부터 67년 전 오늘, 광명의 새 역사가 열리던 그때, 해방된 조국을 준비하던 민족운동가들에게 깊이 추억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연설을 듣고 감화돼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는 더욱 위대한 장관으로 보인다. 선생이시여, 꿈에서라도 나타나 조국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망국의 서름에 신음하던 청년들에게
하나의 큰 산이었던 바로 그 사람, 도산 안창호입니다. 1945년 11월 23일 해외에 체류하던 백범이 광복된 조국에 첫 발을 들여놓던 그날도 가장 먼저 도산 안창호의 묘를 찾아 귀국 인사를 올렸을 만큼 도산을 기억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생애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이자 존경하는 인물로서 그를 회상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살려야 돼. 도산 정신 그대로 살려야 해, 그대로.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도산이 남겨준 예태입니다. 60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혁명가, 인재양성에 몰두한 교육자, 국민의 심금을 울린 웅변가, 민족의 원대한 이상을 제시한 사상가로 평가받는 도산 안창호.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그대가 먼저 건전한 인격이 되어라. 그대가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2012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산 사상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예,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흥사단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영상이라 좀 시간이 좀 된 영상입니다. 하지만 도입부에서 도산 선생이 어떤 분인가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뭐 이거 워낙 유명한 그 도산의 말씀이라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지금부터 도산 선생 이제 오늘 1편 도산 선생의 어떤 그 출생부터 미국에서 활동하실 때까지 그때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는 게 이제 지금 그 도산 선생이 1878년에 이제 태어나셨다는 건데요. 도산 선생은 1878년 평남 강서군 초리면 봉상도 일명 도롱섬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884년 대동강변 국수당으로 이사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한학을 공부하셨는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이 소년 시절 보낸 대동강이 보이는 이제 모란봉 사진입니다. 이때 이제 그 아버님 이제 안흥국 성함이 이제 안흥국이신데 도산 선생이 태어날 때 아버님이 아마 27살이셨던 것 같아요. 좀 가난한 어떤 그 빈농이셨는데 선비 집안이셨고요. 어머님은 당시 32살에 도산 선생이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이 1884년 이제 도산이 이제 한학을 이제 하게 되는 그 시점인데 이 시점은 우리에게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뭐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부를 하신 지 얼마 안 된 1889년 당시 도산 선생이 11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이런 어떤 그 굉장히 큰 변화 속에서 이제 그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겪으셨던 게 이제 그 청일 전쟁을 평양에서 직접 이제 보게 됐는데요. 청일 전쟁은 아시다시피 1894년부터 1895년 이때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 땅에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왼쪽 집안 사람들하고 오른쪽 집안 사람들이 이웃이 저희 집에 와서 싸우면서 우리 집 기물을 부시고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뭐 그런 일이 우리 땅에서 벌어진 거죠. 이때 청일전쟁은 이 국제의 어떤 중심이 일본을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일본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어떤 그 과정을 겪게 됐는데요.
이 전쟁 때문에 각국의 근대화 과정의 어떤 방향이 결정지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 이제 제물포로 들어온 일본 군대 사진인데, 이 청일전쟁의 결과 대만 등 중국 영토를 일본의 식민지로 확보하면서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이때 얻어낸 배상금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과 군비 확장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청국은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해서 그 결과 조선에 대한 전통적인 어떤 종주권을 상실하고 이런 어떤 제국주의 열강의 이 분할 경쟁의 대상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는 왕조의 붕괴를 재촉하는 어떤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도산이 이제 생각이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죠. 왜 이런 일이 우리 땅에서 벌어지게 됐을까? 그때 영상을 하나 소개드립니다. 도산은 16살이 되던 해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학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평양소년이 서울까지 올라오게 된 데는 우리의 서글픈 역사 한 페이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산은 고향 평양에서 청일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국토 안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평범했던 한 소년을 민족의 투사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예, 이제 그걸 보고 이거 뭔가 좀 배워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확신이 있으신 이제 도산 선생은 당시 17세의 나이로 서울로 이제 상경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만든 구세학당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된 배경은 이 전해 든 걸 보니까 이 무료 학교였던 거예요. 뭐 나이도 상관없고, 그러면서 어떤 서구의 어떤 그 선진 문물들을 언더우드가 이제 직접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곳.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십니다. 이 공부가 이제 서양 문화와 어떤 그 종교 이런 것들을 그 배우면서 인류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뭐 이런 어떤 그 철학들을 쌓게 되는 바탕이 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학교는 당시 선교사 그 밀러가 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러 학당이라고 불리우기도 했고요. 이게 경신학교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교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 그 구세학당의 고등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신학교가 돼서 나중에 지금의 경신중고등학교가 됐는데, 이 경신학교의 대학부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1915년에는 조선기독대학이라고 이름을 바뀌고 1917년에는 연희전문이라고 바뀌고, 이게 1956년 세브란스와 그 합쳐지면서 지금의 연세대학교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그 연세대학교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께 영예 졸업식 증서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정가병 총장님이 그때 주셨네요. 저 때도 저 총장님이셨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금도 지금 아직 살아 계시죠. 도산 선생의 외손자인 커디라는 분이 와서 이때 이 졸업증서, 명예 졸업증서를 받았네요. 이 당시 도산 선생이 이 구세학당, 그 밀러 학당에서 공부를 할 때 밀러가 그 학당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보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굉장히 그 혁신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그래서 조교로 임명한다는 그 내용이 있는 그 보고서인데, 이때도 굉장히 그 많은 그 변화를 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기록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제 조교를 좀 하시고, 그리고 1897년 약관의 나이로 독립협회에 가입을 하십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그 독립문이고, 왼쪽에 있는 게 독립관입니다. 이제 이쪽 각도에서 보신 사진이고, 좀 그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이제 독립관과
독립문이 이렇게 보이죠. 저 뒤가 그러면 지금은 뭐 인왕산쯤 될지 그 모르겠는데요. 뭐 어쨌든 그 당시 사진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기 가서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지금이 독립문이죠. 독립문 뒤에는 서재필 박사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왜 서재필 박사님의 동상이 있을까? 사실 이 독립문을 만드신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서재필 박사님이시거든요. 이 독립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제시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당시 이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언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그 독립문 앞에 가면 지금 영언문의 그 주춧돌이 있습니다. 이 영언문을 철거하고 서재필 박사님께서 서재필 박사가 중심이 되시는 독립협회가 모금을 해서 1897년에 성산대로에 지금 이제 만든 거죠, 이 문을. 지금은 그 성산대로 공사 때 원래 자리에서 한 70m 정도 지금 옮겨 놓은 곳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독립문은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의 독립을 알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제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당시 중국에 대해서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독립을 알리려는 그런 취지로 프랑스의 독립문을 이제 비슷하게 만든 그런 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서대문 공원에 가서 제가 본 독립관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독립관 사진과 이제 같은 거죠. 독립관에 대한 그 설명도 있는데 이 독립관은 처음에 중국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한국 사신을 맞이하고 이제 보낼 때 썼던 영빈관 모화관 건물을 개수해서 만든 겁니다. 서재필 박사 동상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당시 있었던 그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독립관에서 이제 강연을 청중들이 와서 강연을 듣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독립협회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정치 활동인 그 만민공동회입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독립관에서 이런 그 강연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 당시 도산 선생은 이제 평양으로 공부를 일단 첫 번째 마치시고 평양으로 가셔서 독립협회 평남지회 활동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 도산 선생 사진인데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만민공동의 관서 지부를 만들고 1898년 평양의 쾌제정이라는 곳에서 연설을 하십니다. 지금 쾌제정의 어떤 탁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연설을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쾌제정 연설은 저희 이제 도산 선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당시 18조항의 쾌제와 쾌제정이라고 하는 그 정자의 이름을 이제 잘 딴 거죠. 따서 18가지 쾌제와 18가지 불쾌를 가지고 이런 연설을 하셨다고 합니다. 쾌제정 하기에 무엇이 쾌한가 했더니 오늘 이 자리야말로 쾌제를 부를 자리올시다. 오늘은 황제폐하의 생일이신데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축하 올리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또 반면에 그 18가지 어떤 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평양 감사도 그 자리에 있었던 모양인데 그렇게 이제 세게 얘기를 하신, 그리고 이 연설을 가지고 불과 며칠 만에 평양에서 그다음에 이제 서울까지 도산 선생의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뭐 이런 그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21세에 평양에 벌써 학교를 만드십니다. 학교 이름이 점짓학교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점차 이렇게 이제 발전한다. 뭐 이런 취지로. 도산 선생은 전생에 있어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학교를 굉장히 여러 번 만드시고 그 학교에서 계속 그 교육을 하십니다. 이것은 도산 선생의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당시 우리의 그 미래가 발전이 독립이 교육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고 또 교육을 통해서 그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 독립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꾸준히 키워야 한다는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도산은 혁명가가 아니라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교육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교육자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독립과 혁명을 위해서 그 바탕에 꼭 필요한 일로 계속 진행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그 재밌는 얘기 그 말씀드리면, 여러분 진로 아시죠? 요즘도 이제 그 참이슬이 굉장히 그 시중에 많이 팔리는데, 진로와 도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그 조금 그 옛날 얘기를 좀 찾아보면, 이 진로가 만들어진 곳이 평남 용강군 진지리라는 곳입니다. 여기 진천이라는 그 못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 물을 가지고 만든 그 술이 진로라 그래요. 이걸 만드신 분은 장학엽이란 분인데, 이분이 1923년도에 보통학교 한국어 교사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어 교사시다 보니까 아마 그 일제에서 그 사직을 강요당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장하엽이라는 분이 도산의 인재 양성에 대한 어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이 사직을 당하시면서 내가 나중에 학교를 꼭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진로, 진질이 진천의 이슬이라는 뜻의 진로라는 술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성공이 됐는데, 진로가 이제 많이 팔려서 돈을 많이 버셨겠죠. 그래서 이분이 38년에는 명덕학원이라는 학교를 만들고, 46년에는 진지 소학교, 중학교, 여고 등 사학을 만드시고, 74년에는 재단 우천버 학원이라는 학교 재단을 만드셔가지고, 현재의 우신중고등학교, 아직 신길동에 있죠? 우신중고등학교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도산생이 갖고 있던 어떤 교육 철학이 그 진로와도 관련이 있고, 현재의 우신중고, 물론 이게 도산생이 만드신 학교는 아닙니다만 관련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다가 1902년도에 이제 그 이혜련 여사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재중원 사진인데, 재중원에서 결혼을 하세요. 주례를 밀러 목사님, 그러니까 당시 교장이셨겠죠. 밀러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서주시고, 바로 결혼한 다음 날 그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떠나십니다. 이게 그 유학을 떠났던 그 재물포항 사진인데, 어쨌든 1902년도에 바로 이제 그 부인과 함께 유학을 떠나십니다. 이 부인 사진을 좀 이 대목에서 좀 보여드려야 될 텐데, 이때 찍은 사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후인데요. 1907년도 신민회 활동할 때 당시 미국에서 보내주신 사진인데, 여기 지금 이제 앉아 계신 분이 이혜련 여사십니다. 이때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게 1902년도에 미국으로 떠날 때 도산 선생의 집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여권입니다. 여권 사진인데, 이걸 좀 제가 보여드렸고요. 안창호는 미국 유학을 위해 1902년 대한제국 외부로부터 집조를 발급받는다. 오늘날의 여권에 해당하는 집조를 보면 평양 출신 안창호의 미국 여정을 확인할 수 있다. 1902년 24세의 도산 안창호는 서울 제중원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 날 부인과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예, 좀 전에 보면 그 여권에 화성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의 그 워싱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산 선생은 처음 유학을 갈 때 목적지가 워싱턴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교포들이 교포들이 어렵게 사는 걸 보면서 거기서 이제 뭐랄까 교포들과 함께 살면서 교포들이 생을 좀 교화한다 할까?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원래 계획이 좀 많이 바뀌어서 미국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뭐 박사과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점이 어떻게 보면 그 이승만 대통령과의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바로 이제 유학을 하셔서
이제 유명한 좋은 대학들 프린스턴 뭐 이런 데서 이제 교육 박사도 받으시고 외교 활동도 하시고 이런 좀 그 도산 선생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어떤 그 계기가 됩니다. 지금 이게 보면 그 이제 나중에 그 도산 선생에 대한 어떤 그 관련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나온 거지. 나이 많은 학생이 거기 학교를 다니는 걸, 샌프란시스코 학교를 다니는 걸 보고 기자가 이제 좀 재밌으니까 이슈가 되니까 이제 이걸 그 기사를 실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기사가 이제 그 당시 인터뷰 기사입니다. 코리아 The Sleeping Land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과 관련된 어떤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소개하면서 만학도 도산 선생에 대한 그 기사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뒤늦게 이제 보고 이슈가 돼가지고 교장이 퇴학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녔던 학교를 마저 다닐 수 없었다는 내용이 달린 도 선생의 유고 시절 회고담이 실린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때 보면은 이미 이제 그 도 선생께서는 그 모임을 만듭니다. 한국인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게 아니라 좀 모여서 좀 그 삶도 좀 바꾸고 뭐 이런 어떤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공립협회 그 회원 명부고요. 이게 이제 1903년 미국 소학교 유학을 하면서 그 한인 친목회 회장으로 활동할 때의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이 대한민국민회로 이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활동을 하시고 이제 리버사이드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셔서 거기서 공립협회를 창립하고 그 공립신보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회원들 사진인데요. 회원 명부.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립신보입니다. 도 선생의 특징은 어디에 가시든지 또 학교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 소식을 전하는 신문을 만드십니다. 이 신문은 그 지역만 결국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우리 그 동포들에게까지도 이 신문들이 그 전달이 되도록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요. 이게 결국은 해외 한인들을 엮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언론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신한민보를 만들었던 그 샌프란시스코의 사옥 사진이고요. 이 신민회는 만주와 러시아 접경지대 농장을 개척하여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는 어떤 노력들을 하셨고요.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고, 1907년 창립했을 때 신민회 사진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그때 이제 만들었던 대성학교의 이야기고요. 대성학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윤추호 선생을 교장으로 이제 모셨는데 이거는 처음 계획은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 대구, 광주 등으로 이렇게 확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1907년이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몇 년 후에 이게 합방이 돼서 더 이상 이렇게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이때 이 대성학교는 평양유지 김진후의 희사금 당시 약 1만 달러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만든 건데 일반 중학교가 아니라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민족성 개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만들었던 학교죠. 당시 이제 우리에게는 아마 이런 질서 교육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던 모양인데 이 대성학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윤추호 선생을 그 교장으로 이제 모셨던 거고요. 이때부터 교육의 핵심은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 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해하라.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답니다. 지원자를 도 선생님이 전부 다 인터뷰를 해서 뽑았고 400명의 학생을 일일이 다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면서 또 체육도 굉장히 강하게 하는 어떤 민족의 어떤 지도자들이 지덕체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이제 만드셨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1909년에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있었죠. 그때 이제 2달간 도 선생님도 수감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어떤 뭐랄까 국내에서는 활동을 하기 어려워서 독립활동, 뭐 교육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일제히 어떤 탄압이 이제 거의 그게 달하는 거죠. 이제 합방 직전에. 그래서 이제 학교를 한국을 떠나십니다. 떠나면서 이 음악도 이제 직접 많이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면서 거국가라는 노래를 거국가와 같은 얘기인데 노래를 만드셨는지 그게 지금 이제 만주지역 민족학교인 광성학교의 창가집에 남아 있다는 악보입니다. 이 노래를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전부 다 들려드린 이유는 도 선생이 직접 곡도 쓰시고 가사도 쓰시고 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거국가가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애국가는 누가 작곡을 했나요? 다들 아시죠? 우리 안익태 선생님께서 이제 작곡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작사를 했나요? 지금도 여전히 애국가의 작사자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애국가를 안창호 선생이 작사했다라는 이야기와 윤치호 선생이 작사했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이제 뭐랄까 양쪽 학설을 이제 대립 관계에 있어서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안익태 선생께서 애국가 작사자는 안창호다라고 수차례 말을 한 것이 있다는 이제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안창호 선생이 쓰신 글들의 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 애국가에 다뤄지고 있는 가사들과 똑같은 구절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애국가 작사가는 윤치호다라는 그 발언을 대성학교 교사가 들었다는 어떤 증언도 뭐 있다 뭐 이런데 여기에 관련된 그 보도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의 작곡가는 안익태 선생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가사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돼 온 안창호, 윤치호 두 후보를 놓고 양측이 역사적인 증거를 내세우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 행사나 대형 스포츠 이벤트 때마다 울려 퍼지며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애국가. 100여 년 동안 불린 애국가의 작곡가는 안익태 선생으로 공식화됐지만 작사자 자리는 지금까지 여백입니다. 지난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까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나섰지만 결국 규명에 두 손을 들며 작사자 찾기는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60년 후 이 역사적 숙제를 풀기 위한 토론이 열렸습니다. 학계에서 유력하게 거론돼 온 윤치호와 안창호 두 인물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안창호를 주장하는 쪽은 직접 친필로 쓴 무궁화 2가 애국가 후렴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유력한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애국창가집 등 당대 자료와 유족, 독립운동가들의 생전 증언 등도 공개해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제가 문헌에 의하면은 8명의 국내 학자들의 연구가 안익태가 도산 안창호 황사선 목사로부터 가사를 받았다. 윤치호를 주장하는 쪽은 직접 펴낸 찬미가에 애국가 가사와 비슷한 무궁화가가 있다는 점과 주변 증언 등을 유력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치호의 친일 행적 때문에 사실이 외면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필긴이라는 수학교사가 들은 얘기를 전하는데 도산 선생이 나에게 교사인 나에게 이 애국가는 윤치호 선생이 작사했다. 오로지 역사적 증거와 논리로 맞붙겠다는 양측은 3시간이 넘도록 열띤 맞짱 토론을 벌였습니다. 6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애국가 작사자 규명 과제가 이번 논쟁을 시작으로 과연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예, 애국가의 방금 보셨다시피 애국가의 작사자가 누군가는 지금도 계속 그 이후로 뉴스가 보도된 이후로 계속 논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도 관련된 서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도 선생이 쓰신 글들의 애국가 가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또 작사자가 도 선생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대성학교의 당시 그 학생 모집 광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1912년도에 2차 도미 미국을 이제 다시 가십니다. 가셔서 이제 하신 활동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오늘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유명해졌던 게 이제 캘리포니아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사진들입니다. 오렌지를 수확하는 도산. 이때 이야기를 좀 간단히 좀 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산은 우선 문명을 퇴치하기 위해 글을 가르치고 미국 문화와 동시에 조국권을 심어주기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인 친목회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게 됩니다. 그의 나이 26대일입니다. 오렌지 하나 정성껏 따는 것이 곧 나라의 일이라.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은 한국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날 것이고 그것이 모여 한국의 위상은 차츰 높아질 것이며 그것이 바로 애국의 길입니다. 도산은 여러분이 오렌지 하나 따는 게 애국이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뭐 좀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된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설명드릴 텐데 당시 한국의 독립운동은 대부분
미국의 교포들이 모은 그 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물론 그 임시정부 청사 마련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바탕에 그 도 선생이 미국에서 우리 교포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미국 에서 인정받고 우리들이 단합하고 국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자금을 모으고 하는 일들을 그 처음부터 설명했었거든요. 그 바탕이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조국의 독립을 위한 길이다라는 바탕이 됩니다. 이는 이제 뒤에 점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1909년에 첫 번째 이제 국민회의를 만들었던 사진이고요. 대한인 국민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이게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관 사진이고요. 지금 이거 보시는 것은 대한인 국민회가 그 미국으로부터 이제 그 관화장 공식적인 기구로서의 어떤 그 인정을 받았다는 그 증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1운동 이후에 대한인국민회의에서 임시정부 지원을 위해서 모금한 애국금 영수증이고요. 애국금이라고 하는 이제 것들을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돈을 모은 거죠. 이것은 임시정부에서 애국금 기부해 보낸 감사장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건 이제 3.1운동 이후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만들어진 것들, 이것들이 결국 그 기본 바탕은 미국에서 이 노동자로 일하는 우리 한인들이 뭉치게 만드는 대한민국민회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클레어몬트에서 이제 한국 양성소를 만들었을 때 그 학교 사진이고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이혜련 여사가 당시 돈을 벌기 위해서 재봉일을 하면서 돈을 벌 때 이 재봉틀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산기념관에 가면 아마 지금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이게 말씀드린 것들이 1910년부터 20년까지 쭉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셨을 때의 여러 어떤 사진들입니다.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드신 게 흥사단입니다. 흥사단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게 1913년도에 흥사단을 설립할 때 중앙 단소 건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만드신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깃발이 나오는데 이 흥사단 깃발은 지금도 이제 쓰고 있는 깃발은 도산 선생이 직접 도안하신 겁니다. 이게 직접 스케치할 때 메모 스케치를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요. 요게 이제 기러기면서 선비 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Drawn by 안창호 지금 써 있는데 어떤 선비들을 키워서 우리나라를 다시 이제 이렇게 세우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흥사단 남방대회. 이 남방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중심이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방이고, 나중에 이제 원동대회라는 게 이제 이건 아시아 쪽에서 이러는 건 이제 원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때의 어떤 국제적인 활동들을 이렇게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에 가서도 이제 멕시코 교민들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활동하신 기록이 있는데, 이때의 발자취를 오늘 1강 마지막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독립운동가 중에서 가장 많은 여권을 사용한 인물로 기록된 도산.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1924년 이전까지 세계적으로 여권이 제도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산은 길게는 한 달 이상 배를 타고 기차로 갈아타길 수십 번. 도대체 그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강행군을 펼쳤던 것일까요?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는 것은 해외 한인들입니다. 그래서 해외 각지를 다니면서 한인들이 사는 곳에서 직접 설명을 해요. 우리의 처지와 우리가 독립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직접 설명을. 그래서 그 한인들이 스스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 깨닫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강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